장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잘 쫓아와 주셨어요. 네. 제가 우리 연합에서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9월의 바닥임이라고 여의도나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로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강세장이라고. 그거 하셨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사님 뷰대로 이제 시장이 잘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거의 먼저 상반기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좀 그냥 이렇게 쉬었다 또 가느냐, 아니면 다 온 거냐가 이제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이사님 뷰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그동안에 왜 올랐느냐를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도 경제를 중심으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를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펀더멘탈리는 뭐 그렇죠. 예. 다들 뭐 죽는 소리 맞습니다. 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꼭 경제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전에도 주식시장에서 경기가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승으로 갔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었고요. 적은 게 아니라 적은 사례가 아니라 거의 절반의 상황에서 그렇게 썼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는 유동성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유동성은 좋은 국면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일단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은 뭐냐면 미국이 40년 만에 경제 체질을 내가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으로 바꾸겠다라는 이 정책의 힘이 있고 요거는 미국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사실 빅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저는 여전히 시세가 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죠.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도 저는 아직까지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뭐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기가 끝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 때는 AI가 테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테마나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중에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책이 많이 나와 네. 있으면 일반적인 테마는 책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 그럴 필요도 없죠. 하긴 뭐 최근에 근데 소금책은 잘 안 네. 보이더라. 근데 테마가 아니라 뭔가 큰 변화를 얘기할 거라면 그 변화를 얘기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내는데 실제 최근에 많은 뭐 영품문고나 아니면 제가 옛날에 영풍에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네. 우리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시면 생각보다 GPT 관련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있죠. 그래서 네. 사실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말씀에 한 네. 말씀 얹자면은 보태자면은 저도 테마가 아닌 거 알거든요. 이거 길게 가는 새로운 산업이고 우리가 뭐 신산업은 아닌데 뭐 알게 모르게 원시적인 AI부터 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럼요. 적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 왔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진짜 AI 관련 기업이라고 할 만한 쪽은 두고 이렇게 혹시나 조정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그거 한데 그 왜 텍타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도 AI 관련주에 하는 예. 것들 뭐 어느 테마나 다 이렇게 그런 덩다리들이 있지만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 보신 시청자분들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사실 AI 관련주들은 한국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좀 제가 좀 아쉬운데. 팩폭하셔. 네. 미국에 있는 기업. 자,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최근에 두서너 달 전에 미국에서 소수 종목, 10개도 안 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언론에서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AI에 대한 속성을 몰라서 그렇게 기사를 쓰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이 GPT라는 이 네. AI가 굉장히 시장에 각광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GPT라는 AI는 기존에 있던 AI에 비해서 거의 성능이 1년 만에 수천 배 성장을 했고요. 성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모델 이름이 LLM 모델이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에서 나온 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비싸고 성능 좋은 컴퓨터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딥러닝을 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 엄청나단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이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GPT라는 오픈 AI가 이 컴퓨터가 없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갖다 줬어요. 그런 정도 컴퓨터는 있어야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도 돈일 거고 세계에서 5번째 되는 슈퍼컴퓨터도 돈일 거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빅테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들이 GPT라는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종목들만 올랐던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만한 데이터 비용도 없을 거고 그만한 컴퓨터를 살 돈도 없을 거고 데이터를 빌릴 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종목들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GPT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그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맞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그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50%가 더 증가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들 간에 GPT 성능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시작된 거죠. 그럼 우리는 한 6개월 뒤에는 얘들이 설비 투자한 걸 바탕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또 더 좋은 컴퓨터로 돌렸을 거니 더 성능이 좋은 걸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간의 GPT 시장, 즉 AI 시장에서 뭔가 선점을 위한 공룡들끼리의 뭔가 어떤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경쟁할 만한 기업이 있느냐, 기술력이 있느냐, 우리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충분히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도 할 수 있는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 기업들이 이만한 돈을 써서 이만한 컴퓨터를 사서 할 만한 투자를 할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7, 8월 때 뭐 나온다고 하니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중소형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나면 이 GPT라는 이 성능 좋은 AI를 가지고 사실은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챗GPT가 그 상품 중에 하나예요. 챗GPT는 거기서 우리가 채팅을 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 거고, 또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요 여러 분야를 쓰는 회사들은 중소형 회사들일 텐데 여기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하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점에서는 한국 기업들도 거기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쉽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왜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느냐? 그 이전에도 컴퓨터는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99년에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 대중화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99년에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에서 펜티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582 컴퓨터. 예, 예. 펜티엄 속도가 빠른 컴퓨터고요. 네. 그때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예. 인터넷을 클릭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전 세계 모든 가정들이 컴퓨터를 하나 놓는 네. 그런 시대가 왔던 건데, 지금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건 대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뭔가 대중화되면 시장이 커지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의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거는 이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AI 때문에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무력화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쇼커버 때문에 조금 오버슈팅 된 건 없잖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장의 성장 또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이익이 늘어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조금 소개를 해보면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들의 경제 성장 엔진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정책적인 효과,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이루는 어떤 수혜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만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경제보다는 이런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승희 씨 알잖아. 우리 태조 이방원 아버지시잖아. 오, 그러시죠. 네네. 그러니 지수가 여기서 2,600에서 뭐 2,500 쪽으로 아니면 2,400대 후반으로 다시 밀리든 이러다 2,700을 향해서 가든, 2,700 가는데 내 종목 안 가면 얼마나 속다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2,400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막 돈 벌고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자랑도 못하고, 이 사람이 자랑하는 낙으로 사는데, 그러면 태조 이방원 2탄 하나 만드시죠.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의외로 태조 이방원 안에서 주도주들이 많이 있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중에서 2 확실했고, 이 확실했고, 지금 방은 지금도 방방 뛰고 있고. 참고로 방이 2차 전지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 에어로가 600%입니다. 우리가 알던 배터리가 지금 400%니까 더 나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태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차 전지도 모든 종목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도 뭐 특정 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예. 뭐 배터리 아저씨께서 뭐 8종목을 찍어주셨는데 저는 잘 찍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종목들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방산도 그랬던 거죠. 특정 몇 종목들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고, 저 조선도 얘기했는데 조선 다 신고가예요 지금.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조이방이에요.
태조 이방은 5개 중에서 또 딱 꼽으라면은 조 이방이에요. 맞습니다. 네. 원전은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할 때가 있을 거. 아, 원전은 제가 아마 차후에 우리 그 연합에서도 그렇지만 큰 그림 한번 또 그려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요게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미리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사실은 지금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배터리만 가지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충전소죠. 중국도 충전소가 없어서 확산 속도가 더 느리고 있는 부분들도 예. 있어서 충전소가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전기가 없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건물 이런 것들 전기가 어디다 쓰여지는지는 다 알고 있고 예. 지금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죠. 예. 이 전환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전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전기를 안 쓰던 자동차라는 애가 들어와서 전기를 쓰기 시작을 하면 기존에 있던 설비 가지고는 전기가 부족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을 그걸 맞춰 더 늘리기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결국 탈탄소란 얘기가 되는 거고 예. 탈탄소 안에서 각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뭘 더 집어넣어야 이걸 다 전기를 만회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원자력이 반드시 시간을 두고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태조 이방을 할 때 단순히 짧게 봤던 게 아니라 조금 더 전기차 시장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겪어야 될 불편함 또는 힘든 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본 거고 예. 아 이게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겠구나.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다 한다라고 하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부족한 상당 부분을 원자력이 차지하는 게 시차를 두고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사실 원도 집어넣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결국 이거를 안 찾게 되면 전기차를 생각보다 보급을 덜 해야 되거나 예.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었던 탄소와 관련된 이런 어떤 화석 연료를 더 써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본다라면 결국 이쪽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업종 눈에 띄는 네. 것도 느낀 바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것까지 저희 녹여내서 한번 업종 들어볼까요? 우선은 일단은 반도체는 물론 이제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덜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밥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국수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는 일단 감산폭도 굉장히 컸고 또 이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GPT란 이 AI가 발전은 발전할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D램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었던 거지 않아요. HBM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HBM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놀라운 사실도 벌어지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는 그 GPU라는 걸 할 때 그렇죠? 요런 걸 수출을 할 때 거기에 네. 하이닉스의 그 HBM이라는 걸 120기가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AMD가 도전장을 냈잖아요. AMD는 192기가예요. 190.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HBM을 채용을 한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AMD라는 애들의 주가가 되게 좋아지고 만약에 기업들에서 채용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HBM이라는 이 반도체가 기존에 있던 DRAM보다 가격이 4-5배 이상 비싸다라고 하고 또 채용이 많이 늘어나면 의외 실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어쨌든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전반적으로 우리 기대치만큼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다. 또 한 가지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면 예. 최근에 미국에서 오라클이라는 기업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데 예. 오라클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걸 확장을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 서버 투자도 조금씩 이전에 비해서 좀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좋아졌을 경우 사실 소비재가 우리 이렇게 잘 나갈 건 별로 없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일단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될 수 있고 일단 너무 쌉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간 화장품은 아니지만 중국의 ODM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실적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브랜드라고 해서 중국에서 잘 팔리는 그 브랜드가 네. 사실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 그래서 그렇군요. 상표만 중국이지 사실은 아,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ODM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런 기업들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나라의 어떤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기준금리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네. 않으니까 이걸 좀 여쭤보면 이제 인민은행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LPR 대출로대금리 이건데 이게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배경 포함해서 의견 여쭤보고 이미 싶습니다. 예상이 돼 있었던 예. 거죠. 예. 보통 이제 중국은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인민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주는 예금 금리 그걸 이제 MLF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인하를 했었고 그걸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 시중은행이 우리한테 주는 금리를 이제 지금 말씀한 LPR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이제 0.1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MLF는 인민은행한테 인민은행이 인민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시중은행한테 네. 줄 때 네. 적용하는 금리. 그다음에 지금 LPR이라는 건 시중은행들이 개인- 우리한테 하는 금리.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반인한테는 LPR이라는 금리가 적용이 네. 되는. 그래서 이제 0.1%포인트 낮아졌는데 시장에서 기대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한 0.2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없지 않아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분명한 건 그래서 기대보다 못하다 보니까 오늘 중국 시장도 조금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것 저는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전 세계 그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중국도 인지하고 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 미국에서도 중국의 성장률을 6%에서 0.4%포인트 이상 낮췄었고 그러면 예상보다 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첫걸음이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가 더 중요한데 네. 이번에 했으니까 실망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건 한 번 시작했으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풀어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이후에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경우는 더 강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전만은 못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에 맞서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무너지는 모습이라면 뭐 미국과 맞서기는커녕 내부 단속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자기 뭐 지몸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그래서 스스로도 미국과 어느 정도 맞추려는 맞서려는 네.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기 부양책 이런 거 쓰는 건 좌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양책을 적게 썼어?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0.2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얕게 썼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서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중국의 금리고 요게 미국의 금리인데 역전이 됐죠.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뭐 신흥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선진국이기도 했지만 예, 예. 예. 그런데 신흥국 금리가 선진국보다 낮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신 것처럼 미중 금리 차가 있고 여기 외국인 채권 유출이 보시면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어요. 오른쪽에.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빠져나갔냐면 이 기간 동안 한국 돈으로 160조 원 정도, 중국 돈으로 9,035억 위안 정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이에요? 요게 요 기간 동안 여기 밑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히 기간적으로 보면 유출된 네네. 시작한 예, 예. 이후 정확하게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고 예. 이게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것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간 거니까 3분의 1? 예,
정말 거대 자금이 중국에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썼을 때 그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부양책을 쓸 텐데 결국 중국이라는 국가가 현 상황에서 부양을 쓰기 위해서 삼척종자죠 알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은 일정 부분 크게 부양까지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과 관련된 정책 중에 제일 좋은 정책은 금리를 더 내려주는 겁니다.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이 반등을 하고 금리를 올리니까 부동산 잡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미국이 여전히 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만약에 강하게 금리를 내리면 지금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돈의 이탈이 더 되겠죠. 외국 자금이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천문학적으로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 돈도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엄청 약세로 가겠죠.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써야 될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 사실 소비 부양 효과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저나 그래도 앞날을 생각해 봤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긴축이 마무리되어 가는 구간부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긴축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뭐 이번에 6월에 동결을 했고 7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7월에도 많이 동결을 하고 그리고 동결의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3% 정도 때 진입을 해서 예. 어쨌든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한테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예.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이 어느 정도 중단되는 시점이 오면 현재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인해서 더 강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향후에는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맞고 부진한 것도 맞고 현재 나왔던 부양책 자체가 예상치에 못 미친 것도 맞지만 사실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급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우리한테 비춰줬다라는 정도로 저는 우리가 이번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미국의 긴축 정도를 보면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도가 혹시 중국이 다음 달 정도에 생각보다 큰 정책, 그러니까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을 쓰게 되면 중국에서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즉 긴축의 기조가 끝났다라고 보고 판단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해서 뭐 시장에서는 계속 더 올린다고 얘기가 나오겠지만 약간의 눈치를 채고 미국의 긴축이 끝나갔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저는 역으로 판단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우가 딱딱 맞아가는구나. 저 이제 왼쪽 그래프는 금리 차이가 이제 저렇게 예, 벌어진 미국이 더 거죠. 예. 높아졌다는 예. 것이고 오른쪽은 작년 2월부터 해서 이제 올해 4월까지. 올해 4월까지 해서 예. 쭉 빠져나가는데 특히 3월, 4월 막대기가 유난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작년 3월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작했던 3월이에요. 금리 인상 기조가 굉장히 가파를 때였었죠. 가파를 때였죠. 네. 그래 내놓으니까 위안화가 작년 3월부터 도는데 4월 달에는 엄청나게 뛰었네요. 맞습니다. 예. 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월, 11월까지 계속 가다가 그때 뭐 영국 휘청거릴 때 잠시 연준이 이제 피벗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달러 잠깐 약해지는 동안에 좀 그렇습니다. 하다가 다시 휙 도는데 저 두 개 그래프만 봐서는 지금 위안 약세는 그래도 재료에 비해서는 제가 봐서는 천천히 가는 편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었을 조절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 되게 높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금리 차, 이 정도 돈 빠져나갔으면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도 있었어야 그런데, 되는데 그렇지 않은 편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았을 경우 위안화 가치가 더 약세가 되면 사실상 더 소비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생각보다 경기 침체나 이런 게 더 커지겠죠. 사람하고 경제도 똑같은 게 많이 아프면 아프고 다치면 더 다쳤을수록 회복력이 늦어집니다. 예. 그래서 다칠 때도 덜 다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손을 쓰기도 쉽고 회복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환율을 방어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세상 편하게 살자 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 할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너가 연준부터 제발 좀 그만 이제 네. 긴축 얘기 좀 그만하고 금리 인상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면 여러 군데가 편해지네. 맞습니다. 그래, 아까 이사님 말씀 중에 제일 그거 제가 무릎을 치는 게 더 내리고 싶어도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내렸다가는 그러니 연준이 멈춰주면은 그 긴축을 갖다가 멈춰주거나 가만히만 있어줘도 좀 하겠는데 연준은 앞으로 더 쪼겠다고 하는 와중에 자기들은 완화폭을 더 크게 하기는 뭐 하니까 0.1%포인트.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도 지금 뜨악했을 건 게 우리가 연준이 얘기할 때 앞으로 2번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예. 뭐 향후에 한 번 정도는 우리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2번 정도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이었고 그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게 진실이 다 아닐지라도 어쨌든 긴축이 안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예.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그래도 우리가 볼 때도 유의미하게 뭔가 이제는 진짜 안심해도 되겠다. 더는 안 올릴 것 같아. 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 중국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물리겠죠. 긴축도 안 하는데 중국도 강하게 올라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반기 증시 중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은 언제쯤 좀 시작이 될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답을 주신 것 이미 같아요. 맞습니다. 답이 나온 거죠. 미국을 바라보고 네. 그리고 미국이 긴축 정도를 뭐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걸 보는 이유는 또 뭐 직접 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증시와 어떻게 맞물리느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잘 주시하고 중국을 잘 주시해서 이제 부양책 곧 시행이 되겠다라는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그동안 코로나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예전에 비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때 25% 이상까지 갔던 수출 비중이 10%대 후반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전부 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생긴 현상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제재를 하는 바람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많이 무너지면서 사실 반도체 경기 또는 IT 경기는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큽니다. 결국 내가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도 바꾸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고 또 부동산이 올라야 부의 효과라는 게 있죠. 웰스 이펙트라는 게 네, 생기면서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뭐 그걸로 이제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 아니면 또 부의 효과 이런 것들과 감안했을 땐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어려워졌고 특히 이제 헝다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런 부양책을 썼을 경우 우리 기대만큼은 아닐 수는 있어요.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경계가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 지금보단 좋아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경기를 부양할 때는요. 길게는 모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쿵 떨어진 경기를 올릴 때는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가 끌어줘야 돼요. 그게 경고형 부양책이고 여기까지 끌어주는 힘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차도 처음에 출발할 때 힘이 제일 많이 들고 네. 로켓도 처음에 올라갈 때 그 힘이 그렇죠. 제일 큰 것처럼 어쨌든 경기라는 건 밑에 있을 때 마중물이 좀 있어야 돼서 어느 정도 쭉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긴축을 거의 중단 시그널을 보낼 때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그 정도만 되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비중이 폭은 할 수 없으나 늘어날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러면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환율 시장에서 좋은 효과가 있겠죠. 약 지금 원화가 위안화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모습인 거니까 원화가 현 수준보다는 강세로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1200원대 후반이면 1200원대 중반이나 1200원대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일단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갈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 지수 반등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 이전처럼 화랑 이런 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활기를 띈다고 했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의 소득이 국내 증시에서 있을 수가 있겠다. 특히 중간재들도 마찬가지고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제품들도 현재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순수 화학업체들은 적자입니다. 수익이. 근데 흑자로 전환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상당 부분 좋은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예. 뭐 중국과 관련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우리가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고 어쨌거나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계속 부대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부대껴야 되고. 해결이죠. 예. 미운정 고운정 다 그거 하지만도 그래도 서로 잘 지내야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게. 그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아니, 중국인들 상대로 하던 장사 못하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저 1조 위안 규모 부양책 얘기가 자꾸 며칠째 도는데 나오죠.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쪽은 아니고 인프라 쪽을 얘기를 인프라 하는 쪽으로? 부분. 예.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부동산을 함부로 부양했다간 이 부작용 생길 수도 있으니 인프라 쪽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네. 어떤 식으로든 부양을 해야 되고 예. 사실 건설 경기가 부양 없이는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쉽게 부양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층들의 어떤 그 실업률 20%가 넘는 실업률인데 이 친구도 실업률이 높은 게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어요. 즉 건축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의외로 건축 경기 말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예. 체육학과 출신들이 아예 취직이 안 돼요. 체육학과. 예. 그 이전에 체육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 뭐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쪽도 되게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배달도 옛날만큼은 없어졌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봤던 전성기 때 비해서는 정말 많이 줄었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뭐 있기 때문에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뭐 건설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게 토목 우리가 하는 주택 쪽이 아니라 토목 쪽으로 일정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는 아닌데 대충 그렇죠. 1조 위안 정도를 쓰겠다. 현재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1조 위안에 대한 근거도 중국에 있는 언론들을 통해서 먼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 애들 같은 경우 뭐 통제 경제다 보니까 스스로들 그렇게 추정하지는 않을 거고 뭔가 알게 모르게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겠느냐. 아시겠지만 경제라는 건 기대거든요. 앞으로 내가 좋아질 거냐 네. 말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너무 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축도 늘어나는 것도 내가 앞일을 모르니까 사실 돈을 쓰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있는 돈도 쓸 수 없는 거고 그럼 그런 불안감들을 식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중국이 뭘 하고 있고 경기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서 마중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경기를 부양할 때는요. 하나만 부양하면 효과가 없어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써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었을 텐데 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 쓰는 것보다 두 개 쓰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왔었을 때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거나 아니면 효과를 적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긴축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된다고 할 때 그렇죠? 이쪽에서도 부양책을 써주고 통화정책도 같이 해줘서 예. 이 효과를 내려는 부분들 하는 게 아니냐. 다만 이제 이번에 혹시 나올 줄 알았는데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쳐가는 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7월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제가 부쩍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도 본 게 작년에 어쨌거나 그 뒤늦게 그 코로나 확산하면서 엄청난 그 상하이시 전체 뭐 봉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학을 뗐는지 많이 학을 뗐습니다. 외국인들하고 뭐 주요 그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탈중국을 했나 봐요. 그 지금 상하이 쪽에 오피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좀 공실이 많아진다던데 진짜 분위기 그렇던가요? 예, 실제로 그렇고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외국인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상하이에서? 네. 그러니까 코로나 나기 직전에는
그냥 외국인들도 너무 많았었고 그랬겠죠. 특히 뭐 베트남인들도 되게 많았을 어허. 정도로 핫했는데 지금은 거의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 정말 외국인들이 거의 없다. 있으면 러시아인 몇 명 정도 빼놓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이제 상하이란 도시 자체가 원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럽인들이 많이 왔던 지역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프랑스 조개지도 있고 어디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었었고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항도 푸동공항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거기가 상하이 관문이니까 들어가고 보니 때 입구 갈 때도 사람이 거의 없었었고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출국장에도 가봤어요. 예. 1공항, 2공항 네.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온 사람도 없고 이유를 보니 간단한 게 들어가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중국 들어가는 네. 게 일단은 보통 비자라는 걸 내주는데 네. 예전엔 저 같은 경우는 비자는 계속 잘 내줬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 비자를 내는데 반드시 지문 날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여행 가는 사람이든 아니든 여기저기 뭐 충무로에 있는 빌딩 하나가 있어요. 극동 빌딩이라고 충무로에. 거기에서 네. 지문 날인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문을 날인해야 되고 날인하고도 실제 중국 공항에서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뭐 100번을 넘게 가보면서 매달 봤는데 이전에는 뭐 별 얘기도 없더니 물어보는 것도 한 4, 5번씩 물어보는 것 같고 괜히 쓸데없이 뭘 이렇게 물어봐 할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더 생겨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좀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진입 장벽이 왜 이렇게 높지? 외국인들을 아주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랬겠죠. 다른 국가 사람들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고 똑같은 현상이었더라면 굳이 중국에 들어오려고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여권에 뭐 중국 관련 도장이 거의 뭐 빽빽할 정도로 막 이랬었었고 그럴 정도로 갔는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그러게요. 장벽을 치는 걸 보면 제가 느꼈던 중국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입국이 좀 까다로워졌네라고 느꼈다라면 처음 간 일반인들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싶을 정도로. 거기 가서도 또 지문 또 해야 되고 또 얼굴도 다 옆면 이식도 해야 되고 그럼 또 그런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것도 너무 굳이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될까? 저만 물어본 줄 알고 제가 앞뒤로 계속 봤어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해요. 모든 사람한테. 예, 그런 걸 봐가지고는 뭔가 약간 좀 들어올 때 약간 불편하게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갔다가 옆집 떠나듯이 하시는 우리 이선엽 이사님. 시진핑 주석이야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이름이고 지금 중국 총리 이름 아세요? 중국 총리 이름 알았었는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누군지는 압니다. 예. 그래 우리가 리커창 하다가 경제총리였었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3기 접어들면서 7인의 상무위원이라 하지만 우리가 7인 중국이 원래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아닙니까? 지도 체제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옛날에 상하이방 뭐 공청단 그 태자당 이렇게 해서 적당히 둘둘 삼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죄다 옛날에 시주석이 소시적이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사님도 지금 그거 할 정도로 리커창 후임의 지금 국무총리가 리창입니다. 그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이번에 좀 높아졌고 국무위원인가 뭐 좀 높아졌고 그 외교부장 자리에 이번에 블링컨하고 그 예, 했던 예, 양반이 뭐 친강? 예. 친강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도 이거 오늘에서 새삼스럽게 중국 총리가 리창이구나. 옛날 리커창에서 커 뺀 리창이구나 싶었는데 네. 그렇다면 중국이 메가리가 없겠네요. 중국 총리가 누군가를 잘 모르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집단 지도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주석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양의 어떤 그 예. 각각 여러 사람들의 그 원로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자리였다라면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의지에서 움직이다 보니 사실 뭔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즉 경제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정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경제 중심이었었을 때는 당연히 돈을 더 버는 게 목적이 될 거고 돈을 버는 게 더 목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은 더 역동적이었겠죠.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공동부유라는 이름을 내세웠을 거니 공동부유라는 얘기는 내가 벌어도 같이 나누자.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럼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많이 벌어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면 일할 의욕을
꺾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경제에도 일정 부분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 기업을 계속해서 통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동시에 공동부유를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국유 기업들을 많이 키워서 국유 기업들의 목을 개인들한테 나눠주려고 할 텐데 과연 국유 기업들이 그만한 효율성을 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봤던 사람이라면 저 역시도 지금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옛날의 역동성 또 그 이상의 뭔가 성장에 가능한 국가 일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있는 게 저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요새-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예. 자, 요새 그러면 다 죄다 싸움은 그겁니다. 중국도 일찌감치 반도체 굴기를 갖다 선언했고 무슨 뭐 전기차 시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배터리 하면 또 중국하고 그것도 요새 우리 여의도 난리 난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조금 뭐 중국이 좀 위협이 될 수 있다 했다 그래서 완전 매국노 되고 이상한 놈 되고 예. 한국만 왔다야 한국만 뭐 다 몰빵할 거야 이래야만 이제 와와 소리 듣고 하는 어떤 토론다운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에요. 싸든 불량이든 뭐든 간에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그 배터리 반도체 하다못해 무슨 이제야 경쟁력에서 훅 떨어졌지만 거기도 뭐 조선 배짓겠다고 덤벼들면은 그거 할 것 같고 뭐 자동차도 그럴 거고 우리 동네도 돌아다니는 전기차는 마을버스는 중국산이에요. 뭐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는 여기대로 또 여기와 엮여서 우리는 우리대로 기회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선 시장 측면에서는 영 매가리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중국 증시에서 중국 자본시장에서 기회를 보자 하셨는데 몇 년째 별 기회가 안 옵니다. 이사님 변에는요. 그런 거죠.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우리가 불편했던 건 뭐냐면 네. 중국이라는 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서 혹시 밀려났다라면 사실 이견이 없죠. 그래 내가 힘들어 내가 실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실력이 있고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뒤를 봐주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외국 기업들 디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흠집을 많이 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배터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한국 걸로 못 받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건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거에 대해서 보조금이 없다라고 보면 굉장히 불공정 거래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제자리를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국에 우리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책에 희생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길게 봤었을 때 정말 중국이 없는 것들 그렇죠? 아니면 중국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완전히 브랜드력이 있어서 이건 중국인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발을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그렇잖아도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 중국 애널리스트를 만나봤고 네, 네.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심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거 야, 배터리 한국 거하고 중국 거하고 어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계 훨씬 더 비교 우위입니다라고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미국에서 너네들이 잘할 수 있느니 얘기했더니 미국에서는 역시 중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예, 미국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어려울 거고 한국이 굉장히 잘할 겁니다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런데 유럽은 격전지가 될 거다. 유럽은 예, 유럽은 격전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자기네들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한국계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대중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전기차를 얘기를 하면 예. 전기차라는 건 대중화가 될 거잖아요. 예.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는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살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차를 타는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될 건데 뭐 가다가 꺼지고 이러면 그렇죠. 황당해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 네. 자, 제가 서민인데 1억짜리 배터리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제일 싼 니로가 5,500만 원이에요. 네, 네, 제일 네. 싼. 근데 그 니로는 심지어는 LFP예요.
NCM도 아닙니다. 아. 그렇죠? LFP를 했는데도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이번에 나온 기아의 뭐 EV9 이런 건 1억이에요. NCM인데. 자, 좋습니다. 우리께 좋은 건 맞는데 여기서 딜레마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배터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중화된다라고 한다면 대중들이 탈 수 있는 가격이 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개인들이 1억짜리 무조건 사라.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결국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나는 배터리를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던가 예. 또는 차를 반값에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중국 애들이 볼 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배터리를 싸게 만드는 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또 희한하게도 차를 싸게 만드는 방법으로 또 가고 있는 재미있는 네. 모습이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싸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싸구려 배터리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럼 얘네들이 볼 땐 좋은 배터리 또는 좋은 차들은 당연히 NCM으로 갈 거다. 한국 중심의 얘기 맞는 것 같은데 좀 싼 거 대중화할 때는 LFP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만약에 현재 있는 우리나라 한국의 이 질 좋은 배터리가 사실 가격이 더 낮아져야 상용화에 가능할 텐데 네. 예, 그렇지 않고 가격을 더 올려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대중화는 아니죠. 1억이면 저 같아도 벤츠를 사지 이걸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천만 원이면 지금 제네시스나 아니면 그랜저 좋은 걸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요. 니로를 일부러 사진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한국계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중화 있었을 때 글로벌적으로 깔릴 때는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 그 가격과 관련해서 결국은 싸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자동차를 싸게 만들 거냐 아니면 배터리를 싸게 만들 거냐 거기에는 딜레마가 있을 거고 격에 든 방법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과의 경쟁이 일정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이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중국과 관련 이 국가들은 뭐 우리나라 말고 뭐 중남미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또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